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민생 문제에 힘을 쏟겠다 이러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여야 모두 당내 집안 싸움 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네요.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사이에 날선 설전이 오가고요.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론 두고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 이렇게 여야가 그들만의 싸움을 하는 동안 국회 공백 상태는 열흘을 훌쩍 넘겼습니다. 민생보다는 기득권 유지,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당. 이 국민의 한숨은 늘어만 간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오늘 내일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지만 주말을 집에서만 보내기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인지 이 시각 고속도로 위로 나들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충청 이남으로 가는 길이 역시나 어려운데요. 경부선 부산 쪽 정체 계속 길어지는데 경기권으로는 오산과 남사 사이에서 막히고 충청권으로는 천안 나들목과 천안 휴게소 사이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에서 대전 들어서는데 넉넉히 2시간 이상 잡아주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과 이어지는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사이 지나기가 가장 불편하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선 타고 제천 쪽으로 향하신다면 안성 휴게소부터 안진터널 사이의 긴 정체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 영동선이 가장 불편한데요. 강원권보다는 경기권 곳곳으로 정체입니다.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사이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부터 곤지암 3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도 덕소 3패부터 서종 빠져나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달 말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정상으로는 처음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이번 달 말 오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거든요. 예. 이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나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거든요. 그렇죠. 서방 국가 중심의 안보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나토의 동진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토가 점점 이제 러시아 영토 쪽을 좀 압박을 해왔다 이런 게 이유였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네, 파트너국입니다. 파트너국이라고 있어요? 네, 협력 관계를 이제 맺은 그런 나라들을 파트너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한국을 포함해서 파트너국은 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 호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판하는 그런 무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이건 양자 간에 했던 거고 또 지난 12일에 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화상회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한국 대통령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유럽의 주요국하고 주요국 정상들하고 양자회담도 좀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우리랑 일본이 다 나토의 파트너국이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올 것이고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주요 관심사입니다. 예. 이 나토 회의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냐 이걸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다만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어제 일본에서 정례 회견을 했는데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금 더 표현을 보면은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의사소통하겠다라는 건 의지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일관된 입장이라는 표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좀 난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거사 정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좀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 이걸 좀 우회적으로 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내부 상황도 있거든요. 일본이 다음 달에 참의원 선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상하원제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원 의원들을 말하거든요. 참의원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반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여야 당 내부 상황 가봅시다. 먼저 국민의힘 민들레 네. 이 의원 모임 출범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게 아직 가칭인데 민심 들어볼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정대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정대라는 게 예전에 당정청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당, 정부, 청와대의 줄임말이었는데 이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바꿔서 당정대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 예를 들자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은 안 했고요. 그런데 이 모임이 나오면서 두 가지 논란이 얘기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친윤 그룹 모임이 아니냐, 즉 개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용호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철규 의원 역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과거에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이 됐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당정대 오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미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소위 이제 과거에 보면은 고위 당정청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하죠. 맞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데 왜 이런 비공식 라인이 따로 필요하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당정청 연계 기능을 하는 공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에게 가까워지려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컸다. 즉 개파적 성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상적인 지점이 소위 그러니까 친윤석열 대통령 그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권성동 의원. 맞습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이건 또 다른 당정협의체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KBS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 그리고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장제원 의원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게 개파적인 성격도 아니고 공부 모임이다.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좀 입장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친윤 그룹의 분화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인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진화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식 발족하기 어렵겠네요. 상황을 보니까. 이거 말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이에 설전도 계속 뜨거웠죠? 네. 정진석
이 전 부의장 정진석 의원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또 방금 설명드렸던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됐었던 인물이잖아요. 예. 지난 화요일에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양측이 용모방망이, 뭐 개소리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거의 나흘 동안 공방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좀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면은요. 일단 정진석 의원이 비판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 지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요.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곧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자기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에는 자기 사람을 꽂아 넣었고 또 우크라이나 갈 때는 외교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잘 협의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는데 결국 당대표인 이준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고 특히 측근들의 공천 쇼핑을 허락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측근들의 공천 쇼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측근이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하고 가까운 정 최고위원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더 강하게 반격을 했는데요. 일단 그제 목요일에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귀국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건 써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썼던 글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적은 글이었는데 이건 개가 짖어도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이걸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했던 말 가운데 뒷부분만 인용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혁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정진석 의원을 비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격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연결로 방송에 출연해서 정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인천공항에 돌아올 때 돌아오는 시간을 공보실에서 당에서 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기자들에게 좀 알린 건데 결국 여기서 기자회견도 일종의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박 포인트 요약을 해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이 공관위원으로 최재형 의원을 추천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즉 나머지는 정진석 의원이 다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건 정진석의 공관위가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한테 공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도 외교부 관계자들도 다 같이 갔고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자기 입지를 위해서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의 어른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언론에서는 두 사람 간의 설전을 당권 경쟁이라고 보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발언을 자제하고 또 어제는 페이스북에 소이부답이라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웃을 뿐 답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 예. 근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왜 행동으로 소이부답을 하지 않고 글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후에는 조금 대응이 없기 때문에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랑 점심 식사를 했죠. 네. 이 당내 갈등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혔고요. 다만 어제 오찬이 있기 전에 이제 그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측근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성과를 이렇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듣다가 이제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매일 출근길에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요. 자신은 당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전달해드리면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법적인 것이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은 대표님이 특사로 가셔서 할 것이 더 많았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발언은 좀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말로도 볼 수가 있어요. 뭐 한편에서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갔으면 더 공식화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지도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도어 스태핑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었던 이 약식 기자회견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오찬 중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해간다. 소통 문화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 선임하고 어제 공식 출범했죠? 네, 민주당은 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기존에도 원래 비대위 체제였거든요.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일단 위원장을 지난 화요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임을 했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은 누구냐 하면 소위 86그룹의 맏형격이고요.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86그룹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당내에서 86 용태론도 하나의 좀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상대적으로 86 용태론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우상호 의원이 표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인준이 됐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이라는 건 원내대표라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선수별로도 대표를 정했거든요. 삼선 대표로는 한정혜 의원, 그리고 재선 대표로는 박재호 의원, 초선 대표로는 이용우 의원, 그리고 원외대표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하고 청년 비대위원도 3명 추가할 계획이고요. 예. 우상호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어제 내로남불, 배타성 이미지를 극복할 것인가가 진정한 혁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혁신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2개월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전당대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당 혁신의 방향 제시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8월 전당대회 때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논란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할 때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국민이 여론조사로 10%, 또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비율로 해서 선출을 하거든요. 예. 이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는 여기서 대의원 비율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은 국회의원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계파 정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친문계로 분류가 되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데 룰을 바꾸면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행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 구성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10% 정도만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이 5대5, 그러니까 50대 50, 즉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구조를 좀 개선을 해야지 민심과 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점이 더 있는데 좀 통합형 집단지도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현재는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성이라는 게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다 보니까 그렇죠. 당대표에 좀 권한이 많은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통합으로 해가지고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네. 국회는 여전히 국회의장단 뽑지 못한 상태죠? 네. 지난달 30일부터 계속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열흘이 훨씬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부 경선을 거쳐서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 그리고 야당목 즉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 김영주 의원을 선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문제거든요. 예. 작년 7월에 이제 상반기에 민주당이 상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맞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이 원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법사위원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뭐 무소유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상반기에도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구성 협상은 다시 또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도 공식 출범했어요. 네,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법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즉 측근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출범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7일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총 17명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 검사도 3명이 합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첫 검증 대상은 아마 다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왜냐하면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고요. 예. 지금 검찰총장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제 첫 임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사들이 몇 명 있지만 단장은 검사가 아니죠? 네, 단장은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검사 출신 3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이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 준비단에서 일했기 때문에 소위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1분 좀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0도, 대구 28도 등 20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릉 22도 등 동해안 쪽은 저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으로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소나기 5에서 40, 많게는 60mm 가깝게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구름 폭이 상당히 좁고 또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강수량의 지역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휴일인데요.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영서와 충남, 호남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소나기 양도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의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리고 동풍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원 산지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45%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으로 유성 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승용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되기 전이라서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정체도 점점 늘어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주춤하고요. 8탄 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도 9km 구간 안에서 막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다가 충청권 진입해서도 천안 일대에서만 1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옥산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부터 밀리기 시작해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통과하는데 가장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 호법 분기점에서도 주춤하고 강원권으로 진입해서도 새말, 둔내, 면온 일대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민주당은 지금 선거 패배 책임 둘러싸고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선거에서 연달아 이긴 국민의힘도 시끌시끌합니다. 당대표와 최다선 국회 부의장이 말다툼을 하고요. 개파 모임이냐 아니냐 둘러싸고 또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갈등도 불거지는데
정치가 원래 이런 걸까요? 자, 오늘 원로 정치인이시죠?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 고문에게 정치가 원래 그런 건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그 정치가 진짜 그런 겁니까 원래? 뭐 그렇죠. 아니 근데 2번 연속 선거에서 이긴 당이고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인데 당 대표랑 최다선 국회 부의장이 뭐 서로 이렇게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야당만 하다가 예. 아직 여당 됐는데 여당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팔찌 흔드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에 이기든 지든 뭐 말이 많게 마련이고 이기는 대로 서로 힘자랑하고 지면 지는 대로 서로 내 탓하고 뭐 그런 게 정당판이긴 하지만은 예. 이거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예. 그 중진이든 아니든 뭐 당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자기대로 비판을 하거나 요걸 하면 예. 뭐 그렇습니까? 뭐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의원들이 말하는 걸 뭐 꼬박꼬박 대거리하고 거기다 또 한 수 더 붙여서 또 저들러주고 이러니까 예. 이게 당이 시끄럽죠. 우리도 뭐 정치 오래 해봤지만은 예. 그냥 이 자리가 그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을수록 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어야 됩니다. 뭐 설사 욕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항상 다이 조용한데. 그럼 이번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잘못보다 이준석 대표 잘못이 크다 그 얘기예요? 그게 훨씬 크지요. 왜냐 그러면 정진석 부의장 뭐 부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가 의장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를 본인은 할 수가 있죠. 뭐 그것도 한 이야기도 뭐 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뭐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끝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이준석 대표가 뭐 진짜 정부장 말을 그대로 다 듣는 것도 아니겠고, 예. 그냥 정치적 수로잖아요. 그냥 잘 알았습니다 하면 다 조용한데, 예. 그걸 뭐 그냥 육모방마에도 올리고 오면 하니까 이게 또 정치적 부의장 볼 때는 이것 봐라 뭐 또 이래 되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당내 최다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 분이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좀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간 행보 자체를 비판하는 거도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행보 자체는 대통령실에 이야기하고 간 거는 그건 뭐 신고하고 간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당 대표가 가려면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또는 여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가 전쟁 중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또 그 전쟁 중인 나라가 이 국제관계가 복잡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러시아 관계도 있고 그렇죠. 나토 관계도 있고 복잡한데 그러면 당 최고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최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 뭐 그렇게 간다고 결정하든지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당 중진들 또 회의를 한번 해갖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 부의장 당연히 그런 말을 본인은 하겠죠. 당에 좀 중의를 모아서 가는 것이 옳았다 이런 표현이시군요. 그다음에 이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이른바 민심을 들어볼래? 민들레 모임 이거 모임 만드는 거 가지고 서로 처방설레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쓸데없어요? 민들레든 안 들레든 간에 여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여당이 안에 무슨 사적 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필요 있습니까? 여당 자체가 한 모임이 돼야지. 그리고 나는 내 반성에서 나오는 건데 당에서 개판 모임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 있을 때 친이 친박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 내가 그거 해놓고 지금까지도 내가 후회를 하는데 내 정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내가 친이 대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당으로는 그건 옳지도 않고 또 그걸 뭐 힘자랑하려고 만들거나 뭐 대통령인데 충성하려고 만들거나 아니면 아첨하려고 만들거나 뭐 어떤 취재 만들지 간에 여당에서는 그렇게 모임을 만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후유증이 더 큽니다. 그냥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공부 모임은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이 공부 모임은 아침에 조찬 모임을 뭐 할 때 그냥 의원들이 다 누구든지 오늘 누가 와서 무슨 강의하니까 누가 와서 무슨 발표하니까 참여하시고 하고 의원님 대표에서 공문 돌려갖고 의원들 모임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따로 뭐 이름 정하고 모임 만드는 자체가 그게 사조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친목 모임이라 그러지만은 정치판에 친목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적 이유가 있죠. 친목도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장제원 의원은 민들레 모임을 왜 만들려고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야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명분은 뭐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명분이 여당 전체가 그렇게 해야지 여당 안에 또 국회의원들 며칠 모여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이제 당권을 둘러싼 다툼 아닌가요? 이제 그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도전이 유력시되는데 뭐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언론에서 좀 과정을 좀 부풀린 것 같고 다음 전당대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전당대회 뭐 어차피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 쪽에서 미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두고 뭐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의견이 갈라질 이유도 없는 거고 뭐 그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것까지 뭐 전당대회 때 뭐 원내대표하고 나면 이제 임기 끝나면 뭐 당대표 출마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걸 갖고 또 권성동이가 출마한다는데 장제원이가 뭐 난 딴 사람 민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가요? 아니 좀 딴 사람 밀 수도 있다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래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막 가자는 거지. 정치 떠나야지. 그 둘이가 대학도 선후배일 뿐만 들어 우리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 만들 때도 그렇죠. 그 모임 소속이 있죠. 우리 모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정치라는 게 자기 이해관계보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오래 남는 겁니다. 우선은 뭐 제 이해관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도 않고 또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나 간 거고요. 이재호 고모님이 아까 그 본인의 반성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신 게 그 친이계 모임을 조직하셨잖아요. 그 과거를 장제원 의원이 보고 배우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실패했다는 것도 본인 알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 멤버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반복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에서 지방선거 승리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뽑아둔 카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입니다. 승리한 당이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거 상당히 이례적 행보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이 정권 교체 끝나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좀 약간 좀 그 정치적으로 좀 큰 이슈가 없을 때 당내 혁신회를 만들고 선거 임박해서 그런 거 만들면 또 시끄러우니까 뭐 지금 좀 멀찌감치 그 당내 공천 제도라든지 뭐 꼭 공천 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또 맞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걸쳐서 여당이 됐으니까 정치 개혁이라든지 정당 개혁, 선거 제도 개혁, 뭐 선거법, 뭐 조역감 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시간 있을 때 짚어보는 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준석 그 대표가 당의 논의를 거치고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또 중징회의도 붙여서 논의를 거치고 우리가 여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예. 합의를 해서 해야지. 예. 자기 독단을 뭐 자기 대표라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흔들어대면 그건 당의 도의를 못 받잖아요. 우크라이나 간 것도 그렇고 혁신위원회 만든 것도 그렇고 당내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거쳤다라고 거듭 지적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왜 논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철이 없어 그런 거죠. 정치 경험 부족 때문이다 그건가요? 뭐 정치력도 부족이고 예. 사람이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헛발질합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이 머리가 이 한 바퀴만 돌아야지. 예. 한 바퀴 반 돌아가 버리면 이게 헛발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이 머리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그 혁신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뭐 선거법, 선거제도, 뭐 심지어는 교육감 선거까지 각종 정치 일반을 다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천제도를 다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정치 일반을 다뤄야죠. 공천제도는 건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건들 수 있죠. 그것도 건드리면 좋은데 예. 나 그것만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예. 반반이 시끄러워질 거니까 정치 개혁 전반을 다룰 필요가 있죠.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예. 그 중에 여당의 공천제도, 지방선거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하고 지방선거 공천과 국회의원 공천 어떻게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당의 공천 룰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고 이런 거 다룰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그 최근 현안만 바로바로 여쭤봤는데 조금 뭐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큰 틀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민주당이 계속 진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그건 정권 교체 당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당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럼? 그야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죽을 썼으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거꾸로 갔으니까 자기네들 팬덤만 지지했지. 알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5년 정부 잘못했으니 정권 그 심판 받았다. 그러니 지방선거 졌다. 그냥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뭐 길게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집권하고 취임 한 달인데 보통 취임 한 달이나 집권 초 지지율이 한 70-80% 가던 거에 비하면 윤 정부는 거기에 전혀 못 미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 당선 득표를 보세요. 40대 48이잖아요. 그러니까 47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견고하고 마음을 못 열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씩 변하지만은 그건 뭐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47의 숫자가 당장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과거에도 박빙의 승부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취임 직후 한 70-80% 인기 간 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점도 있죠. 이번에 정권 교체가 윤석열 개인을 보고 정권 한 게 아니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찍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탐탁하게 안 나가니까 뭐 그냥 너무 독주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뭐 용산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과정이 여론 수렴이 덜 됐다 이렇게 보니까 뭐 지지도는 당연히 뭐 40% 내외겠지 뭐 50% 근접하거나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재호 고문 보시기에 윤 대통령 한 달 제일 잘한 건 뭐고 제일 잘못한 건 뭡니까? 제일 잘한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되게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제왕적 군의주의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 그건 제일 잘한 거예요. 대통령의 문화를 좀 바꾼 거. 일반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그주의 권위주의를 빼고 아주 대통령의 하나의 그 국민을 위한 자리로서 도구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그 권위를 내려놓는 건 아주 잘하는 거고. 권위 내려놓은 상징이 그럼 뭐 아침에 출근길에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뭐 온데 다니면서 뭐 백화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알겠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잘한 거고. 물론 말하는 게 있고. 그게 제일 잘한 거면 제일 잘못한 거는요? 잘못한 거는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하고 예. 대통령의 품위를 내려놓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내려놓지만 예. 품위는 지켜야 되잖아요. 품위를 내려놓은 잘못한 게 뭡니까? 인사죠. 아하. 인사는 자기 핵심의 인사를 예. 그러니까 검찰 옷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주변에 있던 자기 밑에 있던 예, 자기 예. 친한 검사들만 쓴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일 덕목이 뭐냐 그러면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 이게 예. 대통령의 덕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기는 그냥 검찰이라는 그 안에서만 인재를 구해놓고 그렇죠. 그것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위는 내려놨지만은 대통령으로서 품위는 안 맞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만 쓰면 그게 네. 대통령의 그 인사에 그 소위 품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비판이 있는 걸 알면서 왜 전부 검찰만 쓸까요? 아직 뭐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뭐 검찰하다가 바로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예. 풀이 없잖아요. 예. 뭐 자기 눈에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하고 술 한잔 하면서 친했던 사람들 밖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예. 그러나 인재를 구한다고 하는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자기 사람들만 너무 자리를 핵심적인 자리에 뭐 법무부 장관이다, 금감원장이다, 뭐 청와대 뭐 공직기능 비서관이다, 뭐 맞아요. 너무 핵심적인 자리에 써버리니까 맞아요. 예.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또 지적하는데 뭐 옛날 당신들은 민변으로 도배를 했잖냐. 맞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신여 인사들이 예. 우리 같이 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말이 그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보고 너가 그런 말 할 수가 자격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는 대통령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 그렇게 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언론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걸 맞받아 갖고 뭐 당신 때는 민변으로 도매했지 않냐. 사실은 사실이죠. 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변 참여했는데 뭐 자기들 사람을 도배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하는 건 좀 뭐하다 이거 말이죠. 검찰 출신들만 인사하는 거를 여러 곳에서 비판하는데 그걸 대통령의 품위와 연결시키시는 논리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아주 이게 역시 이재호 고문님 말씀 듣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까? 아하. 내가 또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형집행정지나 사면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사면해야죠. 왜냐 그러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하신 게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 고령이시고 올해 40이니까 댁으로 가셔야 될 때가 됐다는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또 한 분은 또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한 분은 계속 둔다는 게 옳지 않은 거 사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그걸 엎을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뭐 당장이라도 해야죠. 자, 그 선거에 진 남해당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 결국은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당분간 한마디만 하시면. 그 남해당 이야기인데 말하기가 뭐 하지만은 저는 뭐 당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 뭐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 이재명 의원은 좀 쉬는 게 좋습니다. 쉬는 게 다음을 위해서도 낫다. 그렇습니다. 그 쉬는 게 좋고 민주당도 그 뭐 편덤 있잖아요. 무슨 빠다, 무리다, 뭐 이런 거 이번 게 제도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일 망가진 게 문재인 정부의 저 편덤 정치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끔 모실게요. 자주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호 고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1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